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감소해 오다가 4월 들어 다시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특히 연체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독원에서는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늘긴 했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전체 가계대출이 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로 인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모두 줄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전성과 수익성 때문에 금융사가 대출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본 거죠. 가계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체율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연체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상승폭이 꽤 큽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향후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요 기자님께 네. 최근 너무 무거운 소식만 들고 오세요. 좀 기쁜 거 좀 들고 오세요. 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첫 소식은 좋은 거 들고 네, 오셨네요. 오늘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어제 이제 다들 숨죽이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누리호 3차 발사 그렇죠. 멋지게 성공을 했고요. 예. 그동안 2차 발사와 비교하면 첫 실전 임무였는데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말 그대로 로켓 배송 임무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예. 하루 미뤄지긴 했지만 통신 장비 오류였고요. 이 밤샘 작업으로 복구시킨 뒤에 어제 정확하게 저녁 6시 24분에 누리호가 우주로 떠났습니다. 저는 로켓 하나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네. 특히 이번에는 첫 임무였다 보니까 더더욱 실패 확률도 높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2차 발사 때는 성능 검증, 그다음에 위성 모사체 이런 것들을 싣고 갔기 때문에 사실 예. 실전은 아니었고요. 이제 3차 발사가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3차 발사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이 모두 8기인데 예. 이 중 가장 중요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550km 상공에서 정확하게 분리가 됐고요. 저녁 7시 7분에는 잘 분리됐습니다 하는 신호를 또 포착했고요. 7시 58분에는 지상연구소하고 최초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네, 우주발사체에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위성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위성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그다음에 7개의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상 관측을 위해서 4기가 한 팀으로 도요셋이라는 위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4기 가운데 1기가 정상적으로 사출이 됐는지만 확인이 아직 조금 불분명한 상태고요. 위성 분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위성 교신 결과를 11시쯤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네. 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30년 가까이 걸렸던 프로젝트고 네. 그리고 금액도 뭐 수십조 원 이상이 든 프로젝트인데 네.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리는 효과도 큽니까? 네,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위성 발사 시장 여기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거고요. 일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에 실어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7개국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우주 G7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누리호의 성공을 해외에서도 더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처럼 돈 받고 누리호에 뭔가 다른 나라 위성 실어서 올려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당장 주문을 받고 위성을 쏘아주긴 좀 이르지만 예. 기술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우주 택배 사업을 노리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 중국, 인도, 뭐 아시아 국가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했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예.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과제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3차니까요. 앞으로 뭐 계속 연습 아닌 연습한다고 하던데 네. 발사 경험이 더 쌓이면 좀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진이 차세대 발사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수 있는 무게도 더 늘리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한 번씩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하거든요. 3번 더 쏘는 거고 이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사실 더 자주 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상용 발사 기업들을 보면 역시나 반복 발사로 경험을 축적하는데 집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예전 모델인 일회용 발사체 아니냐? 네. 저쪽 다른 나라에서 뭐 스페이스 X죠. 네. 이제 재활용하는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런 뒷북 치는 발사체 연구해서 뭐 하냐 이런 소리도 하는데 네. 진짜 스페이스 X가 제일 앞서가는 건 맞죠? 맞습니다. 스페이스 X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격차가 지금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 사실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이 기술에 대한 전파가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전투기나 방산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술 이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술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거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 스페이스 X랑 지금 격차가 좀 커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좀 우리의 기술을 계속 차근차근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도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의 친동생인데 킴벌 머스크라고 당시에 스페이스 X에 투자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냐면 아니 나는 투자를 했는데 이제까지 본 거는 깨진 파편밖에 못 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친동생이. 네, 그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못 합니다. 어. 그때까지는 계속 판판이 깨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06년에 펠컨 1을 처음 발사했는데 3번 모두 폭발하거나 추락을 했고 예. 결국 이런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기술의 안정화를 이룬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스페이스 X 로켓 같은 경우 안정화가 꽤 된 건가요? 네, 이 주력 모델인 펠컨 9의 경우에는 지난해만 60번을 쐈습니다. 와. 그래서 6일에 한 번꼴로 발사를 한 건데 예. 이 놀라운 거는 발사 성공률이 100%에 달한다는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도 실은 예. 초기에는 가장 위험한 이동 수단이었던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수많은 운항을 거쳐서 안정화됐듯이 이제 우주 로켓도 이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X가 6일에 한 번꼴로 쐈다면 우리가 따라잡으려면은 이거 상당히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이 사실 그 자체로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검증된 발사체에 올리려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 반복 발사를 해서 이 신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비행기 타다 보면 뭐 항공사 기장님들 뭐 이런 거 보면 누적 비행 시간 뭐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결국 이런 어떤 반복으로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추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켓이 땅을 밀어내는 힘도 더 강해지고요. 화물도 10톤까지 실을 수 있도록 지금 개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안전성도 좋고 그리고 이건 재활용하는 로켓이니까 가격도 싸고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히든 뭐 따라잡는 거는 사실은 지금처럼 막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 그렇게 못 잡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 반복 발사를 통해서 일단 안정성 올리고요. 예. 이 스페이스 X처럼 이 지상이나 바다에서 바로 회수해서 다시 쏠 수 있는 로켓 재사용 기술 이것까지도 지금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개량한 차세대 발사체로 2030년부터는 달 궤도에 진입을 하고요.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일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개발만 되면 2045년에는 우리 발사체로 화성까지도 좀 노려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도 계획대로 되면 2045년에는 화성까지 간다. 네, 태극기 달고 화성 가는 거죠. 예. 네. 뭐 하긴 뭐 달과 화성 가는 것도 처음에 다 계획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이제 우린 누리호로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발사의 큰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 민간 기업이 이번 발사에 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우주에 대한 연구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차세대 소형위성 제작을 총괄했던 한재용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 연구소 소장님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산 로켓으로 인공위성 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이코노미 클래스 타다가 퍼스트 클래스 탄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퍼스트 클래스 못 타봐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편했다는 거고 연구소에서 10번째로 위성을 만들었는데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위성 쏘니까 이거보다 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위성 보내서 로켓에 싣고 갑자기 막 현지 사정으로 6개월 연기, 뭐 이야. 1년 연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예.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 로켓도 명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발사 시에 진동을 덜 받는 중심부 여기가 명당이라고 하는데 네. 위성들이 서로 이제 실으려고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 발사체는 미국 위성부터 그렇네. 좋은 자리에다 싣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로켓에 이제 임시로 실려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거의 뭐 입석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로켓이니까 네. 야 우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가운데 실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정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우주로 실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야, 보이지 않는 이런 혜택들도 많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나눠보죠. 네.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관련 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죠. 총 이름이. 근데 어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고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여야가 합심해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게 강했는데 결국 한 달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통과가 꽤 늦어졌고요. 이 특별법 내용을 두고서도 여야가 그동안 치열한 공방을 좀 벌여왔습니다. 조속히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이번에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일단 핵심 내용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고. 예. 그리고 이제 해당 주택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피해자들이 이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걸 정부가 좀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일단 핵심입니다. 금융 지원부터 살펴보면 일단 피해자들에게 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은 뭐냐 했을 때 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이 소액 임차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이 최소한의 돈은 이제 은행이나 돈 받을 권리가 이 채권자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만큼은 정부가 10년간 장기로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돈이 기준선을 보면 대략 지난 2월 기준으로 서울은 한 5,5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더 큰 피해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그래서 이 금액을 넘어가면 또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에서 최대 2.1%까지 한도는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을 대부분 받다 보면 뭐 소득이나 자산 요건 이런 거 따지는데 여기에는 소득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약간은 이제 저리 대출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이번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보는 기준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맞나 이렇게 따지는 기준이 좀 완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전세금을 떼어도 이 엄격한 요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낮춰서 피해자로 좀 넓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분명해서 이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말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야당에서는 이 여당의 특별법안이 너무 까다롭게 피해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뭐 제대로 지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예.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피해자의 이제 규정이 안 되면 그렇죠. 문제다. 근데 모두 다 반영되진 않았지만 당초에는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없어졌고요. 이 보증금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5억 원의 전세 보증금까지는 이제 피해자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다음에 절차가 복잡해서 피해자가 이제 스스로 경매를 하기 어려운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고려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은 법무사 등 이제 전문가랑 연계해서 경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한 70%는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거 문제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 먼저 좀 보상 좀 해달라. 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네. 선보상 후 회수 이거를 가장 크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네,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사실은 이 전세 사기 요 사안이 사인 간의 계약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긴 하죠.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래서 선보상 후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고 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도 선보상 후 회수는 결국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이 사기 치려고 아예 마음 먹은 건축주가 미리 이제 계약해놓고 미리 섭외해둔 이제 속칭 이제 바지 집주인한테 명의를 넘겨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피해자가 개인이 돈을 돌려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이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입법적인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특별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부로부터 이제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예. 보완해서 입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도 보완이 계속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서 피해 보신 분들이 빨리 어떻게든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드디어 세 번째 연속 금리를 동결했어요. 맞습니다. 이 3연속 금리 동결인데 뭐 일단은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예측을 한 대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한미 간 금리 격차 이거 걱정 안 되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상대적으로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역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잘 예. 모르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야. 그러면 이 재정 통화 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굉장히 센 워딩이고 예. 사실 이제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야 금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좀 낮춰라. 이런 일각의 기대에 대해서 강한 일침을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기를 금리 때문에 살릴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 세네요. 네. 인품이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하나그룹게 됐나요? 네, 하나그룹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제 한화 오션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이 대우라는 사명이 이제 45년 만에 사라지게 됐고, 다만 이제 적자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노사 협상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한 다음에 안정화까지는 좀 많은 이제 산이 있다, 네.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그룹이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 3종 세트를 다 가진 것 같아요. 네, 뭐 우주 이번에 누리호 거도 결국 하나에게 기술 이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해양 그 군함 만드는 거고 네. 원래 재래식 무기 쪽은 가지고 있고 네. 이 하나가 이제 점점 우리가 주목도가 높아질 회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종합 군수업체 그래서 뭐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일단 정상화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통신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5G를 너무 뻥튀기 했던 게 뭐 걸렸나요? 이거 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좀 심했더라고요. 336억 원 과징금을 통신 3사에 이제 부과를 했는데 5G 광고하면서 초당 20GB까지 근데 나올 거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뭐 수초 만에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재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25분의 1, 0.8GB밖에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서로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서로 1등이라 했으니까 두 명은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 미리 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고 해요.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재무부의 월급 통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TGA라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인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월급 통장 같은 예.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현금이 고갈되는 걸 이제 X 데이트,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이 부채 한도를 올려놓지 않으면 이 X 데이트를 지나면 사실상 그 연방 정부의 공무원분들 이분들의 월급도 못 주고 하여튼 뭐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게다가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사실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3대 국제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금요일 바이브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이번 주 연휴로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대체공휴일에 잔금 같은 이런 돈을 많이 좀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다. 왜냐? 대체공휴일에 금융시장 휴장하고요. 금융회사들도 대부분 쉽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것 큰 계약이 있는 분들은 네. 미리 이제 자금을 인출해 두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한도를 좀 미리 올려놓으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9일이 대출 만기다. 그럼 나 어떡하지? 했을 때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는 점 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휴일이 끼면 네. 하루라도 대출금 갚는 날이 뒤로 하루 버는 거죠. 버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또 이거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경제 요모조모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중국이네요. 네. 중국이 머지않아 전 세계 리튬 공급의 30% 이상을 통제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봅니다. 네. 세계 리튬 매장량으로 따졌을 때 사실 중국의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리튬 광산 위주로 이 광산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년간 중국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조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사들인 전 세계 리튬 광산이 약 20개 야. 달합니다. 전 세계에 묻혀 있는 그 리튬의 한 70~80%가 중남미나 중동 국가에 매장돼 있거든요. 예. 중국이 주로 이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을 주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리튬 광산에서 채굴 생산할 리튬 양을 좀 추정을 해보니까 예.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리튬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튬은 그 스마트폰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예. 핵심 원료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면 그 리튬 가격이 거의 11배 정도 뛰었습니다. 야, 11배나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뛰다 보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오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전기차 원가의 절반은 배터리 값이다.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미국이 그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있고 또 호주, 캐나다 같은 동맹국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중국을 좀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리튬 공급망에 좀 문제가 올 수 있겠다. 중국이 막 아이야 리튬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야 이렇게 느끼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광산 지분을 사들였나요? 작년에 그 캐나다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단 우리나라 리튬 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 다 나가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중국 기업들의 투자 지분 인수가 캐나다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호주도 사실 채굴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의 대부분을 거의 중국에 팔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겠다, 판매를 돌리겠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눈을 돌린 곳은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쪽인데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말리, 짐바브웨, 멕시코, 칠레 등이 있는데 말리는 조금 생소한 국가죠. 네.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는 그 10년 전부터요. 그 알카에다, IS 같은 이런 무장단체 폭력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나이지리아도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세력들이 최근 잇따라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광산을 인수해서 채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남미 지역은 어떤 데입니까? 그 칠레, 짐바브웨, 멕시코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이들 국가는 수년 전부터 최근 들어 그 리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리튬을 국가 안보에 좀 영향을 주는 전략 자원, 핵심 자원으로 좀 지정을 하고 국유화를 통해서
중에서 국가가 좀 통제권을 갖는 또는 가지려고 하는 국가들이에요. 예.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가공하지 않는 리튬은 나라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수출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공까지 자국에서 다 해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정제 가공 공장도 우리나라 안에 지어라. 그러니까 거의 뭐 아프리카판 IRA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근데 칠레 같은 경우 이제 중남미 칠레 같은 경우에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그 리튬판 오펙 같은 그 조직을 설립하는 걸 논의 중에 있어요. 네. 이 뜻은 리튬 통제권을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는 얘기여서 예. 자칫하다가는 중국이 그간 쏟아부었던 투자가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광산 인수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면 최근처럼 리튬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광산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재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이미 리튬 가격이 이제 한참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남의 나라 땅 밑에 있는 네. 광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중국과 어느 정도 협력을 원하니까 그런 광산 인수도 진행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개발도상국들이 중국과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 점유율은 16%예요. 근데 호주, 칠레 같은 이런 거대 리튬 보유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예. 그런데 리튬을 가공하고 정제하는 기술로 따지면은 또 공급망도 탄탄해서 전 세계 리튬 재련 가공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거의 65%에 달해요. 네, 그래서 리튬을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하려면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필수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재련 가공 기술을 갖춘 중국하고 협력을 하면 단순히 그냥 낮은 비용으로 채굴해서 높은 비용에 파는 것보다 최종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꾸준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이렇게 한번 같이 협력하기로 하면 또 투자를 또 시원하게 해요. 네. 그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중국의 CATL이 볼리비아 리튬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쏟기로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볼리비아 내에 도로, 전력 포함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이 된 거래예요. 그리고 짐바브웨 리튬 광산 하나를 또 인수하기로 한 중국 기업이 그 짐바브웨의 전기, 도로, 교량 등 어떤 지역 인프라 개선은 물론이고 한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게 되는 제안인 게 됩니다. 나름대로 선호하는 이유도 있긴 있었군요.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볼까요? 유럽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유럽이 그동안 동결했던 러시아 자산에서 네. 이자가 붙었나 봐요. 그런데 이 이자를 우크라이나가 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미국이 러시아 자산 동결시키고 금융 제재 했잖아요. 예. 근데 유럽도 했어요. 예. 그 바로 유로클리어라는 곳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건데요. 유로클리어는 쉽게 말하면 유럽판 예탁 결제원 플러스 증권사 역할을 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사는 벨기에에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특징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세계 각국에 증권 투자를 할 때 국가별로 자기 계좌가 없어도 자유롭게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유로클리어 통합 계좌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유로본드 포함한 뭐 채권, 뭐 증권, 파생상품, 펀드 이런 거래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예탁 결제 기관이에요. 전 세계 90여 개국의 금융기관들이 고객이 있고요. 운용 중인 자산만 거의 5경 원이 넘습니다. 예. 유로클리어는 이렇게 보관된 현금이 있는데 예치된 금액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재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불리기도 해요. 네. 은행처럼. 근데 이 유로클리어에도 러시아 자산이 있었던 거죠. 그렇겠죠. 이걸 묶었는데 유로클리어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할 때 이 자산을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예.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가 약 1966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80조 원 정도가 꽤 됩니다. 크네요. 굉장히 크죠. 예. 이 중에 90% 이상이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예요. 아. 근데 이 현금을 유로클리어가 그간 재투자를 한 거예요. 동결돼 예. 있는 동안에도.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 생긴 거죠. 예.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 등을 통해서 불린 이자 수익이 7억 3,4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거예요.
야, 이게 1조 원이 너무 엄청난 수익인데요. 네. 그럼 이걸 뭐 우크라이나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의견은 이거예요. 원금이야 일단 러시아 돈이지만 네. 우리가 별도로 동결 자산을 굴려서 만들어진 이자의 소유권까지는 러시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자에 대한 소유권은 러시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이자 수익을 러시아로 어차피 다시 흘러가게 하면 결국에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될 건데 금융 제재를 우리가 더 한 단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자 수익만 떼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건 어때? 이거예요. 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고민되네요. 예를 들어서 남의 자산을 네. 동결되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재투자를 해서 네. 이익은 생겼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걸 것 같아라는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예. 일단 유로클리어는 그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사실상 이 관리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자의 사용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법적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자산 규모가 5경 원 정도 되는 어떤 큰 손이 시스템 내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제 금융 시장에 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예. 의견도 나오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관리자들이 다음 달 말에 예정된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좀 논의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복잡한 건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동결 고정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는 또 별도로요. 유로클리어 본사가 있는 벨기에 정부는 유로클리어 내에 예치된 자산에서 세금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동결 자산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죠. 그래서 올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거칠 세금이 최소 9천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때 발생한 세금은 명확하게 벨기에 정부 거니까 벨기에 정부가 러시아에게 뗀 세금 수입은 우크라이나 군사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난민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기 때문인데요. 네.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역시나 박정호에서 일본 지방 소멸 그와 함께 부동산 문제를 다뤘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소식도 일본 지방에 빈집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일본에 고령화는 우리 너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일본 지방에 빈집 그러니까 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보여지는 똑같아요. 모습이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통계를 내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전역의 빈집이 약 849만 채. 그러니까 일본 전체 주택의 약 14%를 차지했어요. 이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2018년 대비해가지고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급격히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연구소가 예. 그 일본의 빈집 추세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늘어나는 거를 계속 지켜보게 된다면 일본은 2038년까지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5%까지 늘어서 총 2,300만 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2038년이면 세 채 중에 한 채는 빈집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칫하면 15년 뒤에는 세 채 중에 한 채는 빈집일 거다. 야. 근데 현재는 주택 7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정도인데 세 채 중에 한 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폐가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이 폐가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좀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근데 일본 지방에 있는 어떤 100년이 넘은 주택들 이게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네. 그리고 또 희망적인 투자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서양인들 눈에는 그 일본의 다다미 방이라고 하죠. 다다미 방 또 정자 같은 느낌을 주는 또 오래된 그런 고택의 그런 시골집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인들은 이런 폐가를 두고 좀 우리의 아픈 상처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일본의 뭐 전통 문화가 녹아 있는 뭐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빈집을 매입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 어떤 미국인 2명이 외국인들의 이 같은 수요를 읽고 2020년에 오래된 일본 주택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예. 그런 브로커 같은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2년 만에 그 폐가 매입 문의가 한 5배 정도 늘었대요. 그리고 주로 이 도쿄에서 접근하기 쉬운 도심 외곽 지역에 인기가 많은데 엔화 약세가 또 이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존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주로 뭐 휴가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뭐 은퇴 후에 입주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있었고요. 젊은 외국인들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온 사례가 있어서 이걸 좀 들려드리면 어떤 한 30대 싱가포르인이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110년 정도가 된 집을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를 하고 그 바로 옆집은 또 렌트를 해가지고 현지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운영한다. 네. 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회사도 다니는 젊은 외국인이 그 도쿄 근교의 지방에 있는 빈집을 사서 이웃 어르신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사례들도 나왔어요. 근데 이것처럼 외국인 거주자와 또 지역 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계속 늘려야 된다. 아니면 그 다리 역할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작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 지방 빈집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구매를 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종종 일본의 부동산 흐름은 좀 짚어주세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만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네.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성탄절 날짜를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가 예. 지금까지 12월 25일이 아닌 1월 7일이에요. 예.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정교회를 믿는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세계 표준 달력인 그레고리력과 한 13일 정도 차이가 나는 율리우스 달력을 기준으로 종교적인 명절을 지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아. 종교적인 전통을 공유한 건데 예, 예.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올해부터는 12월 25일에 성탄절 기념하자 땅땅땅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사실 전쟁이 계기죠. 우크라이나를 관할하던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러시아 공격 지지하고 이거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지난 2019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독립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각 교구가 원하면 12월 25일에 성탄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만큼 어떤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좀 거리를 두고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도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입니다. 이번 선곡은요, 일단 누리호가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리튬을 싹쓸이하면 우리는 호주에서 리튬을 공급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계 그룹 사운드인 에어서플라이로 골라봤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know just how to scheme.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